자,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그 시작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과거의 잘못이 정말 평생의 낙인이 되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질문에서 시작해서 파고들다 보면, 이게 이야기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막 뻗어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연예인 가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공인이란 누구인가?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나? 심지어 현대 부부관계의 본질까지 막 파고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따라가 볼 흐름이 바로 그거죠. 한 개인의 잘못이라는 이 작은 점에서 시작된 논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에 교육이 빠져 있다는 어마어마한 진단까지 가는지 그 생각의 다리를 한번 같이 건너가 보시죠. 자, 그럼 첫 걸음부터 한번 볼까요? 우선 이 자료가요. 처음부터 딱 선을 긋고 시작해요. 네. 소년범이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사회가 그 사람을 매질하진 않는다. 어릴 때 실수했다고 뭐 인생 끝난 것처럼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네요. 누구나 어릴 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진짜 문제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질 못하고 그 근본적인 태도가 안 바뀌었을 때 그때 사회가 저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구나 하고 등을 돌린다는 분석인 거죠. 이걸 반복성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해요. 아, 반복성. 과거의 잘못이랑 똑같은 종류의 문제가 뭐 형태만 좀 바뀔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계속 되풀이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연예인처럼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한테 이게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봐요. 보통은 자기 재주, 뭐 연기력이든 노래 실력이든 그것만 믿고 나는 누구인가 같은 어떤 근본적인 성찰이나 뭐 인성교육 이런 걸 받을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과거의 그 미성숙했던 태도가 불쑥 튀어나와서 대중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개인의 실수가 공인으로서의 자격 문제로 커지는 거군요. 네. 그게 첫 번째 연결고리인 셈이죠. 여기서 이제 공인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근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공인이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뭐 연예인, 정치인 이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 교수, 심지어 SNS 팔로워 많은 사람까지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면 다 공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공인들이 끼치는 아주 나쁜 영향으로 불평, 불만을 꼽는 대목이 전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공인이 불평하면 국민이 따라한다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나오죠.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 이 불평불만 문화가 왜 이렇게 퍼졌나 그 원인을 바로 공인들한테서 찾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세상 살기 참 힘드네요. 정치가 엉망이라 다들 힘드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인 신호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화내고 불평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대중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의 교육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불평부터 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왔을까? 그 근본 원인을 나 자신한테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는 예시로 사기를 당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자칫하면 사기 피해자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게 들릴 수 있는 주장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진짜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내 잘못이 없으면 어려움이 안 온다. 이거는 사기 피해자나 뭐 가정폭력 피해자한테 네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하는 그 2차 가해 논리랑 뭐가 다른가요? 이 자료가 말하는 내게서 원인을 찾으라는 게 정말 피해자 책임을 묻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 조심하라는 건지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 지점이 이걸 이해하는 핵심인데요. 절대 사기당한 게 네 탓이다라고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보다는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사기꾼이 하필 나한테 접근했고 나는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이걸 한번 복기해보자는 거죠. 어쩌면 내 안에 과도한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어떤 약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남편이 바람 피운 아내에게도 똑같아요. 남편을 비난하기 전에 혹시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아내로서 좀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나? 이걸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군요. 네, 아니죠. 미래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한 어떤 자기 성찰의 도구로 삼으라는 거네요. 남 탓만 하고 있으면 나는 안 바뀌니까
결국 비슷한 문제에 또 부딪힌다는 경고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냐 이걸 따지는 법적 논리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성찰의 논리인 거죠. 알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이 논리가 갑자기 부부관계로까지 넘어가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부부는 뽀뽀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만나는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그 문장이 현대 사회의 관계 맺기, 그 본질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는 조선시대랑 현대를 딱 구분해서 설명하거든요. 조선시대의 결혼의 목적이 대화가 아니었다는 건 뭐 이해가 가요. 신분제 사회였고 남녀 교육 수준도 달랐으니까요. 아니 근데 현대 결혼의 유일한 목적이 대화를 통한 상생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좀 너무 단정적인 거 아닌가요? 뭐 사랑이라든가 안정감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대화 하나에만 집착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사랑이나 안정감도 중요하죠. 근데 이 자료가 대화를 핵심으로 꼽는 이유는 그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남녀 간의 지적 평등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아, 조선시대에는 결혼의 제1목적이 자손 번식이랑 가문의 혈통 보존이었거든요. 그래서 족보 따지고 그랬던 거잖아요. 남녀가 동등한 지적 수준에서 토론하는 대화는 결혼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죠. 현대 대한민국은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고등교육을 받는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건 단순한 번식을 넘어서 서로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상생이요? 네. 그리고 그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으면 서로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와, 관계의 목적 자체가 시대에 따라 진화했다는 분석이네요. 대화 없는 결혼은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자, 그럼 다시 사회 전체 얘기로 돌아와서 정말 도발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사람 100%가 연예인이다. 아직 뜨지 않았을 뿐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죠?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잠재적인 공인이라는 뜻입니다. 잠재적인 고민이요? 네, 재주든 지식이든 외모든 뭐든 간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사람은 이미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SNS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팔로워 몇만 명인 사람이 맛집 하나 추천하면 그 가게 매출이 달라지니까요. 우리 모두가 공인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선언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 뭐 공인들이 구설에 오르고 사회에 불평불만이 넘치고 개인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이 모든 현상의 근반적인 원인이 대체 뭐고 해법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이 자료가 내놓는 최종 진단이자 유일한 해답은 바로 사회 교육의 부재입니다. 사회 교육의 부재. 네. 우리 사회가 개인들에게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지위, 이걸 어떻게 바르게 쓰는 법을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아주 통렬한 비판인 거죠. 사회 교육이요? 그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지식인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 어떻게 바르게 쓸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재주가 뛰어난 예술가는 그 재주를 사적인 부를 쌓는 데만 쓰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하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는지, 그에 맞는 행동은 뭔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심지어 잘생긴 사람이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고요? 하하하. 이건 무슨 외모세 같은 건가요? 너무 황당하게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피식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자료의 논리가 아주 철저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잘생긴 외모 역시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재능이라는 겁니다. 아, 외모도 재능이다. 네, 그 외모를 이용해서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도 있겠죠. 즉, 자기가 가진 조건의 질량이 클수록 그에 맞는 삶의 법칙과 책임의 무게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걸 사적인 자산이 아니라 공적인 자산으로 보고 그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 사회 리더들을 비판해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평생을 바치는데 정작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뭘 하는 자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은 돈 버는 법은 알지만 그 돈을 사회랑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고 종교 지도자조차 신도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거나 은퇴한 뒤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일이 반복된다는 게 이 자료의 최종 진단입니다. 재능 있는 연예인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인 셈이죠. 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가요. 진짜 한 연예인의 가상 스캔들이라는 아주 작은 점에서 출발했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교육이라는 중요한 숙제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대한 진단으로 저희를 이끌었네요. 내가 가진 재능, 지식, 심지어 외모까지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시각이 아주 신선하면서도 동시에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제시하는 건 하나의 법칙이에요. 당신의 사회적 영향력은 당신이 가진 재능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 시각으로 보면 재능만 있고 책임 교육을 못 받은 공인은 어쩌면 사회의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와, 우리 각자에게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자료에서는 재능이나 지위, 경제력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의 법칙과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재능이나 강점을 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치는 사회교육 과정이 있다면 그 첫 번째 수업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